생태계 구조를 보면 보여기도 이제 바쁘게 다 끝났어? 이제 안정적이야? 그렇지. 니들도 한 번은 내가 놀러 가는 건 용서해 준다. 어? 얘도 한 번, 너도 한 번. 봐봐. 그래가지고 이때 생태계 봐봐. 생태계는 봐봐. 우선 원래 따져보면 세포도 있어. 세포가 모여갖고 조직이 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돼.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잖아. 근데 자 생태계 구조에서 사슴 한 마리가 있어. 그럼 그건 개체야. 근데 숲에 사슴이 한 마리만 있냐? 일정 지역에 사는 사슴의 무리를 우리는 사슴의 개체군이라고 해. 근데 숲에 사슴무리만 사는 게 아니야. 늑대무리, 여우무리, 호랑이무리, 그 다음에 토끼무리, 그리고 식물들도 무리를 지어서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 개체군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해. 근데 숲에 생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환경도 있단 말이야. 이걸 다 합해서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영향을 맺고 비생물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생태계라 그래. 즉, 생태계가 뭐라 했어, 선생님이? 생물이 다른 생물하고 영향을 주고받아. 또 생물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뭐라 한다고? 생태계라 그래.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뭐가 있냐? 뭐가 있어? 크게 생물적 요소가 있어. 생물적 요소는 역할에 따라 봐봐. 생태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인데 생물 요소는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는데 이것들이 생산자, 소비자가 분해자가 있어. 근데 이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자는 다 준다. 다 준다. 소비자는 주고받아. 주고받아. 그리고 분해자는 받기만 받는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생산자는 뭐냐면 여기서 비대너지를 이용해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생물로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생명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과정.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 식물하고 조류가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 합성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유기물을 얻는 생물로서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됐는데 얘는 자기가 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기 때문에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이 1차 소비자, 사슴, 토끼, 코끼리 등이 있고 육식동물은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다. 여우, 사자 등이 있다.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하는 생물로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분해한 무기물을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얘도 종속영양생물이야. 그리고 뭐가 있다? 곰새, 버섯, 곰팡이, 세균. 버섯 특히나 식물 아니야. 왜? 분해자다. 이게 생산자 아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는 뭐가 있냐? 환경이야.
조선은 환경인데 봐봐.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비생물 환경으로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무기염료 등이다.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활 터전을 제공한다.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 상호작용이 있어. 상호작용을 봐라. 상호작용이 있는데, 자 봐라. 그러면 생태계는 크게 뭘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 상호작용이라 했어. 이걸. 그리고 여기에 비생물 요소,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무기염료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옛날에는 작용이라 했어. 그리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반작용이라 했어. 이걸 구분해야 돼. 이거 쉬운 거니까 구분해야 돼. 봐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옛날에는 작용이라 했는데 뭐가 있냐? 느티나무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의 잎의 두께가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지렁이가 흙 속을 파헤치며 이동하면서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거기 69페이지. 어디 펴고 있었어? 16페이지. 내가 뒷담화를 여기 설명해 주는 거야. 초반에. 그리고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식물의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지렁이가 흙 속을 파헤치면서 이동하면서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생물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건 옛날에 상호작용이 있어. 붉은 여우가 봉을 잡아먹고 늑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 이런 게 있다. 이거 넘겨봐. 자, 그러다 보니까 70페이지에 나와 있지. 자, 1번이 옛날에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작용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2번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자, 비생물 요소 뭐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지. 봐라. 토양이 있지. 그러면 옛날에는 작용이라고 불렀다니까? 작용이라고 불렀어. 여기 옛날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불렀어. 근데 빛은 빛은 세 가지 영향을 준다. 빛은 첫 번째, 빛은 뭘 영향을 준다?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준다. 우리 통합학 때 배웠어. 빛의 세기. 뭐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있어.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잎이 두껍고 두껍다고 말이야. 왜? 이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양엽이라는데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울타리 조직이 빽빽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잎이 두꺼워. 울타리 조직이 뭐냐면 엽록체가 있는 게 세 개가 있어.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가 있어. 근데 울타리 조직에 제일 많아, 엽록체가. 근데 잎을 구성하는 조직 중에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빛이 세지.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잎이 두꺼워져. 그리고 음지식물이면 잎이 빛이 약하기 때문에 빛이 약하잖아.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 안 돼 있어가지고 얇아.
대신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입이 넓어. 이해됐어? 그게 비대색이고 봐라. 봐라. 뭐 나왔냐? 첫 번째가 한식물이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넓고 얇다. 응? 이게 뭐의 영향이야? 비대색의 영향이야. 응? 이해됐지? 식물에게. 두 번째가 파장이야. 파장이야. 빛에 파장이 있어. 파장은 뭐냐? 야, 파동이, 빛도 파동이란 말이야. 파동이 이래 진동한데 간거리가 파장이야. 근데 자, V는 F란다다. 빛의 속력은 어때 얘들아? 야, 우리 빛은 크게 세 부분이 있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어. 근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가시광선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돼 있어. 근데 얘들이 같은 매질 공기 중에서는 전파 속력이 1초. 그리고 진동수 1초 동안의 진동을 횟수하고 1회 진동하는데 간거리 파장하고 무슨 관계야? 암비리 관계야. 근데 빨간색이 얘들아 빨간 장화라고 생각해. 파장 길어. 진동수 1초. 근데 보라색 계통은 파장은 짧은데 진동수는 커. 그러면 에너지하고 관련된 파동은 진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따라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 그러면 알아? 왜 우리가 가시광선이 무색, 흰색으로 보여? 야, 얘들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같은 매질 내에서는 전파 속력이 같아. 다 섞이는 거야.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무슨 색이 돼? 근데 무색 흰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얘는 진짜 장가? DB 장가? 바보 아니야 진짜. 아닌데? 꺼져 있는데? 참 모르겠다. 응? 한 번 더 걸었는데 그거는 있잖아. 연속 보고 있잖아. 진짜 꺼져 있는 거야. 진짜 꺼져 있는 거야. 2번 연속 걸었는데. 나도 알아. 방해 금지 모드는 2번 걸면 되잖아. 근데 얘는 진짜 꺼져 있는 거야 지금. 장갑다. 자는 거 아니야? 윈터 스쿨에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 수업 나온다 했는데? 온다 했는데? 어제만 봤다니까? 갇혀 있나? 아니지. 근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저기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이니까 흰색인 거야. 근데 자 진동수가 클수록 투과력이 좋대.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은 요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야. 빛이. 근데 빨간색은 파장이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깊이.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조류가 있어. 조류는 광합성돼. 근데 빛을 가가지고 조류가 뭐 있냐면 미역, 다시마 뭐 그런 거 있어. 이제 김, 우뭇과 사리가 홍조류야. 김 검은색 아니다. 원래는 잡으면 빨간색이야. 근데 이제 말리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갈조류가 있어. 미역, 다시마 이렇게 있어. 녹조류가 있어. 해캄이나 뭐 그런 게 있어. 파래. 근데 봐. 파란색 빛이 제일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파란색 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홍조류가 제일 깊이 사는 거야. 그 다음 녹조류가 요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얕게 사는 거야. 그리고 갈조류가 중간에 사는 거야. 이렇게 봐봐. 홍조류는 빨간색 빛을 반사해서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그러면 흡수하는 거는 다른 색이야.
파란색을 잘 없어요. 청자색으로. 그리고 녹조류는 녹색을 반사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뭘 잘 없어요. 빨간색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류가 투과력이 제일 약한 빨간색이 투과하면 얕은데 달고 파란색이 많이 투과하잖아. 깊은데 투과하잖아. 이렇게 홍조류가 제일 깊게 사는 거야. 비슷파장이야. 또 뭐가 있냐? 1조 시간이 있어. 1조 시간이 있어. 1조 시간이 해가 비치는 시간이야. 이거에 의해서 봐라. 자, 1조량이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고 빛의 세기가 소나무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꾀꼬리와 닭은 조류는 언제 알을 낳는다? 애 호르몬과 성호르몬과 그 개화에 영향을 줘. 이 1조 시간이. 갖고 꾀꼬리나 새 종류 있잖아. 조류들은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번식을 해. 근데 송어나 노루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봐봐. 첫 번째, 온대지방은 서식하는 활엽수는 가을이 되면 엽록소 ABC가 있어. 이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가 독색을 내가지고 봄 여름에는 나무들이 그냥 녹색을 띠는 거야. 근데 가을 되지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러면 엽록소 ABC가 활동을 못하고 카로틴이나 크산토필이라는 색소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야. 얘들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단풍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려. 낙엽이 지니까. 이해됐어? 온도에 적응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의 말단부가 적고 몸집이 크지. 북극 여우는 통통해. 왜? 피하 지방을 많이 있다고 해요. 피하 지방을 두껍게 쌓으면 열 방출량이 줄어들어. 그리고 말단부가 귀가 작아. 그래서 열 방출량이 줄어들겠지. 근데 사막여우는 몸이 날씬하고 말단부가 커. 열의 방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온도에 적응한 거야. 그 다음 봐봐. 저희도로 갈수록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우림에서 낙엽수림, 침엽수림, 툰드라 순으로 분포한다. 개구리와 뱀은 개구리나 뱀은 뭐야? 양서류하고 파충류야. 이 새끼들은 뭐냐면 겨울잠을 잔다. 왜? 벼는 동물이다. 우리 동물을 나눌 때 외부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변하지. 벼는 동물이야. 근데 우리 사람같이 외부 온도가 변해도 우리는 온도가 36.5도를 유지하려고 해. 이걸 정온동물이라고 해. 근데 얘들은 벼는 동물이니까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지.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아예 따뜻한 땅속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자버리는 거야. 근데 곰은 겨울잠을 자지. 근데 얘는 포유류잖아. 그러니까 정온동물이야. 얘는 겨울 되면 먹이가 별로 없으니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잔다. 이해됐어? 다른 거야. 그리고 수온은 돌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건생식물은 뿌리와 저수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물에 사는 불의옥점은 입자로의 공급 주머니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옥수수 성장이 저해되고,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원래 잎이었어. 근데 잎이 뭘로 변해버려? 가시로 변했어. 방출되는 수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물에 적응한 거야. 그 다음 공기는 봐라.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고산들이 이제 더 버티는 거야. 그리고 공기와 중의 산소는 고라니, 민들레 등과 같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대기 오염 정도에 따라 지구류의 분포가 틀려진다. 그리고 토양은 수많은 생물에게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며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숲이 우거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어지고 토양의 수분이 증발한다. 그리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한다. 지류에 의해서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고 토양이 형성된다. 버섯이나 세균이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 속의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생물 요소끼리 주는 상호작용이 있어. 같은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있고 다른 개체군 내에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도 있어. 봐봐. 근데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보면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이동할 때 얘들은 리더제야. 리더만 제일 높고 나머지는 다 평등해. 리더제야. 그리고 자, 개체군 내에 각 개체가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 야, 닭은 순위제. 이 새끼들은 야,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먹이 먹는 순서가 정해. 진짜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봐라.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여러 종의 새가 서식지를 나눠서 살고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거 이런 것들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 자 봐라. 자 이때 자 보자. 이제 71페이지를 보자. 물질과 에너지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다. 선생님 몇 번 말한다. 물질은 생태계에 들어오고 돌아.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 버려. 다시 안 들어와. 물질 순환하고 에너지 흐름이란다. 왜 그런 거 아닐까? 거기서 자버린 거 아닐까? 잠은 안 될 텐데. 자, 그러면 보자. 자, 봐봐. 야, 생태계 내에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야,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보다 생물적 요소가 있어. 하고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분해자. 근데 물질은 많아. 옛날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그릴 때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는 그렇지. 뭘 했어? 서로 상호작용한다 했지. 상호작용한다는 말. 근데 비생물적 요소하고는 자, 비생물적 요소 특히나 봐봐. 야, 태양 에너지가 됐어. 얘들한테 공급이 됐어. 다 공급이 됐어. 공급됐어. 다 공급이 됐어. 근데 얘들은 밖으로
열 에너지로 방출해요. 아,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해. 돌고 돈단 말이야. 뭐, 봐라. 얘들이, 야, 얘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 그럼 얘가 이걸 처먹고 유기물을 갖다 공급받아. 근데 분해자가 어떻게 돼?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갖다가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환경으로 무기물로 보내버려. 봐. 계속 돌고 놀자. 그 안에서.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흘러가 버려. 밖으로. 마지막에는 무슨 형태?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지구는 멸망하는 거야. 에너지 공급해줘야 돼. 계속. 왜? 밖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새 나가 버린단 말이야. 즉 봐라. 물질은 봐라.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한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며 분해자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으며 생물과 비생물 사이에 순환을 한다. 응? 물질은? 근데 에너지는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며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순환은 일어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응? 그러면 첫 번째 보자. 물질의 순환을 보자. 물질의 순환 보자. 물질의 순환에서 봐. 얘들아 뭐가 있냐? 자, 생명체의 구성원소 중 탄소와 질소는 비생물 환경에서 생물로 유입된 후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가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순환한다. 즉 첫 번째 탄소 순환 볼게. 탄소 순환 볼게. 탄소 순환 보면 자 봐봐. 물질의 순환에서 첫 번째 탄소 순환. 탄소는 탄소의 형태가 있어. 탄소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떻게? 직권에서는 뭘로 존재해? 탄산칼슘, 석회성으로 존재해. 아니면 화석연료 존재. 형태가 달라. 형태가 달라. 직권에서는 뭘로 존재한다고? 탄산칼슘이나 석회석이나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존재해. 근데 봐봐. 이게 거의 99%야. 탄산칼슘으로 존재하는 게 탄소가. 그 다음 수권에서는 뭘로 존재해?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탄산이온으로 수권에서. 그리고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이런 걸로 존재하지. 기권에서.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무슨 형태? 탄수화물인 유기물로 존재한다. 각곳마다 탄소의 존재 형태가 틀리다. 자 봐라. 거기 나왔어.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탄산수소 형태로 봐.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이야. 직권에서는 탄산칼슘. 근데 이게 제일 많아. 탄산칼슘. 그 형태로 있다가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에게 흡수된 후 광합성에 이용되어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유기물은 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또는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보자. 공기 중에 뭐가 되니? 자, 이산화탄소가 봐봐. 뭐냐면 야,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러면 생산자가 이걸 흡수해 가지고 뭐를 해?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 광합성을 통해서. 1번밖에 없어. 야,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1번 광합성에 의해서 누구한테 가니? 생산자한테 가. 그래가지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초식동물 1차 소비자가 먹어. 그리고 얘들이 호흡을 해. 그러면 공기 중으로 다 나가는 거야. 또 다시. 그리고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고 또 호흡을 해. 또 나가는 거야. 근데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가 분해자에 의해서 무기물로 분해된다. 또 유기물이. 그래갖고 사체나 배설물이 또 이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무기물 형태로 나가는 거야. 또 호흡하니까. 근데 사체나 배설물이 묻혀. 그러면 어떻게 돼? 오랜 시간 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걸 연소하면 다시 이산화탄소 형태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얘들이. 이해됐어? 즉 봐라. 1번은 봐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합성된 후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로 전환되어 생산자의 체내에 저장되거나 호흡에 이용되고, 두 번째, 생산자에서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소비자의 체내에 저장되거나 호흡에 이용된다. 그리고 유기물 중 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낙엽에 포함된 유기물은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 중 분해되지 않은 일부 유기물은 땅속, 호수, 해저 등에 오랜 기간 퇴적되어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 되고,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로 들어간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온실효과가 유발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리고 궁금해봐. 자 봐라. 궁금해봐. 분해자가 없다면 생태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 생태계에서 분해자가 사라지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되지 않고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멈추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 사체나 배설물이 쌓이고 광합성에 필요한 무기양분은 얻기 어려워져서 생산자의 유기물 생산량이 줄어든다. 결국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질과 에너지를 얻지 못해 생태계의 모든 생물 요소가 사라질 수가 있다. 이처럼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생태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모든 구성 요소는 생태계 유지에 중요하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탄소의 존재와 형태. 아까처럼 탄소는 기권에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다 했지. 그 다음 수권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이걸로 주로 있어. 이걸로 주로 있어. 그리고 직권에서는 석회암이나 화석연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많아. 여기에가 탄소가 제일 많아. 직권에 분포하는 게 99%예요. 그리고 생물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유기물 형태, 온실효과나 지구온난화 알지.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봐봐. 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그럼 뭐가 돼? 탄산이 돼. 탄산이 이온화되지. 그러면 수소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이 돼.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이 이온화되면 또 수소 이온하고 탄산 이온이 돼. 그러면 이 셀들이 이제
바다에 수소가 생기면 수소 이온이 생기면 산소가 되겠지. 산성을 띠게 하는 물질이 뭐야? 수소 이온이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71페이지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바닷속에 달팽이의 석회질 껍질이 녹고 개체수가 감소한다.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먹이 자원인 달팽이의 감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해양 생태계에 다양한 안정성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없어? 넘겨. 얘는 진짜 전화 한번 진짜 뭔 일 있나? 뭔 일 있나? 진짜 말. 이거 뭐. 가끔씩 이럴 때 있어. 전에 꺼질 때. 어제 봤는데. 자, 봐봐. 질소순환이 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질소순환이 있어. 질소도 돌고 돈다. 질소순환이 있어. 자, 1번 해보자. 질소순환이 있는데, 야, 공기 중에 질소는 몇 퍼센트가 있어야 돼? 78%가 있어. 근데 이것들은 몇 중결합하고 있어, 저희들끼리. 3중결합을 한단 말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3중결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나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을 안 해버려. 반응성이 낮아. 그리고 끓는 점도 낮아.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도 낮고 끓는 점도 어떻다 낮아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숨을 쉬지. 그러면 질소 78% 그대로 들어오. 그래 그대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 이걸 직접 고정하는 방법은 없어. 직접 고정은 안 돼. 동물에게 호흡을 통해서 직접 고정은 안 된다. 그러면 간접적인 고정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간접적인 고정 방법이 첫 번째 봐라. 번개같이. 그러면 고온 고압 상태가 돼가지고 질소가 뭐로 돼?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일산화질소가 돼. 그러면 질산이온 형태로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질소를 얻는 거예요. 한 방법은. 또는 두 번째 방법. 야, 뿌리에 보면, 식물의 뿌리에 보면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질소를 고정시키는 세균이 있어.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가 있어. 뿌리옥박테리아하고 아조토박터가 있어. 얘들이 암모늄 형태로 줘. 그러면 식물이 또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면 이 단백질을 식물을 처먹으면 동물한테 질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또 분해를 해. 가지고 암모늄 형태로 분해를 해. 암모늄 형태로 질산이온으로 분해하냐? 잠깐만. 그렇지. 질산이온 형태로 분해를 해. 그러면 얘가 여기서 또 탈질화 세균이 있어. 질소만 뽑아내버려요. 그래갖고 공기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하는 거야. 이게 이거구나. 봐봐. 암모늄 형태로 분해. 그 다음 암모늄을 질산으로 또 바꿔.
이게 뭐 무슨 이온이냐면 질산화 세균이 있어 또. 즉 봐봐.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뭘로 바꾼다 했어? 무기물로 바꾼다 했지. 근데 그걸 암모늄 형태로 바꿔. 그 다음에 암모늄을 질산으로 바꾸는 세균이 있어. 질산화 세균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질산으로 바꿨지. 그럼 여기서 질소만 뽑아낸 세균이 있어. 갖고 공기 좀 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봐라. 야, 이걸 딱 보면 돼. 직접 고정은 돼야 안 돼? 네. 야, 직접 고정은 돼야 안 돼? 안 돼. 야, 질소 그대로 78% 들어가고 그대로 78% 나가고. 그러니까 직접 고정 안 돼. 식물하고 동물에게. 그러면 간접적인 고정 방법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공중방전, 번개. 그리고 이 식물의 뿌리에 있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뿌리오박테리아나 아조토박토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야, 공중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 형태로 흡수가 돼. 그리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흡수가 돼. 그러면 이제 식물이 뭘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겠지. 그 식물의 단백질을 동물이 처먹으면 동물에게도 뭐가 공급돼? 질소가 공급되는 거야. 근데 동물이나 식물이 이제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를 해. 형태로 분해해. 그러면 이 암모늄을 질산화 세균이 질산 이온으로 바꿔. 그리고 이 질산 이온을 또 누가? 탈질화 세균이 질소만 뽑아내갖고 공기 중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 중에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양이 많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증대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화학비료인 질소비료가 필요하게 됐는데 라고 그때 우리 화학에서 배웠던 하워 보슈가 보슈법이 질소하고 수소를 섞어갖고 암모니아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화학비료를 만들 수 있었어. 자, 봐라. 질소 기체는 대기 중에서 풍부하지만 매우 안정하여 대부분의 생물은 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없으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형태로 전환되어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할 수가 있다. 직접 고정은 안 된다 했어. 간접 고정만 된다 했어. 그러면서 식물이 합성한 질소화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화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어 다시 이용되거나 질소 기체로 환원되어 대기 중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봐라. 질소 고정 작용이 있는데 대기 중에 질소는 뿌리오세균, 아조토박토, 남세균과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됐다. 이걸로 전환됐다. 간접 고정에 의해서. 그리고 질산화 작용. 암모늄 이온은 또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 고정 방법. 공중방전. 번개에 의해서 공중방전이 일어나면 대기 중에 질소의 일부는 고온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질산 이온 형태로 전환돼. 그리고 질소 동화 작용.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고 식물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된다. 그리고 식물체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소비자로 이동한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질소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 식물이 다시 이용하거나 질산화 세균에 의해 질산 이온 형태로 전환되어 식물이 이용한다. 그리고 봐봐. 탈질산화 세균이 있어. 이거다. 탈질산화 작용이다.
탈질산화작용입니다. 이 사랑 있잖아. 너 어디냐? 너 뭐였어? 자취. 뭔 소리야? 오늘 여기서 한다 했잖아. 우리 하윤이하고 같이 한다 했잖아. 오늘부터. 아니야. 하윤이가 간 적이 없어. 너 왜 그래 너? 아니야. 하윤이는 간 적이 없지. 내가 하윤이가 저기 그래갖고 나는 네가 여기로 당연히 여기 수업이잖아 오늘은. 빨리 와. 저 성도로 갔다. 나 미쳐버리겠다. 성도 내가 하윤이가 저쪽으로 오겠니? 네가? 송도에도 있었어요? 선생님 학원이 이제 차렸잖아. 성도에다 차렸잖아. 쟤 어제 성도에서 수업했거든? 빠진 게 있어가지고 많이 빠졌잖아. 그래갖고 그쪽에서 윈터스쿨 한다니까 이쪽으로 갖고 오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있었어 선생님. 그래갖고 저쪽에 수업했어.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하자고 말하고 갔거든?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거야. 전화기는 왜 꺼져있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까 시간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얘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스고이 데스다. 자 봐봐. 그리고 옆에 봐봐. 질소 고정작용은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대기 중에 질소가 이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암모늄 형태로 흡수되는 거야. 그리고 공중방전, 번개에 의해서 고온 고압의 상태가 돼가지고 질산이온 형태로 질소가 간접 고정이 되는 거야. 직접 고정은 안 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알겠지? 자 봐봐. 첫 번째,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질소 고정작용은 두 개가 일어나. 간접 고정은 번개에 의해서 질산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일산화질소가 돼. 그 다음 질산이온 형태로 식물에 흡수돼. 이해됐어? 그 다음 질소 고정세균이 있어. 여기서는 뿌리옥박테리아가 안 나오고 뿌리옥세균, 아조토박터, 남세균이 암모늄 형태로 뿌리로 흡수돼. 그러면 식물이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질소화합물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소비자가 처먹어.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동물한테도 뭐가 공급되는 거야? 질소가 공급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식물하고 동물이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 의해서 뭘로 분해돼?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돼. 그러면 질산화세균에 의해서 이게 다시 질산이온 형태로 분해돼. 그리고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이온에 있던 질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순서 다 설명해줬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일 밑에 거. 이해됐지 얘들아? 제일 먼저 질소 고정작용. 질소가 암모늄으로 고정된다.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3번 봐라. 그리고 공중방전이 일어나. 그래갖고 질소가 질산이온 형태로 흡수돼. 그리고 질산화작용.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 질소 동화작용.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이 식물에 흡수돼가지고 질소화합물, 단백질하고 핵산이 돼. 그리고 먹이사슬을 따라 유기물 형태로 질소가 이동해. 그 다음 얘들이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어.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 또 질산이온으로 바뀌어갖고 탈질산화 과정을 거쳐갖고 이 질산
이온에서 질소를 뽑아내갖고 공기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순환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좀만 쉬어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지? 아 진짜 얘 닭대가리인가 봐.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아, 당연한 지가 아니냐? 요새 금요일 수업을 안 나와가지고 얘가 헷갈린 걸까? 어?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니하고 같이 보자 그랬지 내일. 그럼 여기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말 전혀 안 했어. 와, 나 진짜 깝깝하네. 우리 사랑이 깝깝해. 자, 이제 보자. 뭐가 있냐면 이제 식물의 식물 군집에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량이 있어. 자, 보자. 뭐가 있냐면 자. 보자. 그러니까 자 식물 군집에서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가 있어. 즉, 야 생산은 누구만 해? 그렇지. 식물이 많이 광합성을 하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 뭐냐면 식물의 군집에서 유기물의 뭐냐? 유기물 생산과 소비지. 그러면 뭐가 있냐? 얘들아, 광합성량이 있단 말이야. 광합성량이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소비량이 있겠지. 그러면 야, 빛의 세계에 따라 이렇게 된다.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봐봐, 낮이고 이게 밤이고. 그러면 낮에는 뭣도 일어나? 호흡도 일어나고 광합성도 일어나. 그러면 이때는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CO2가 흡수돼. 그리고 이때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CO2가 방출이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호흡량이 되는 거야. 밤에는. 이게 뭐가 돼? 뺀 거야. 호흡량도 뺀 거야. 빼준 거야.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빼준 거야. 순광합성량.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지.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더하지. 이게 총광합성량. 즉, 총생산량이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광합성량이 총생산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식물이 당연히 뭘 써?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은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을 이용하여 생산자가 충분한 양의 유기물을 이용함으로 생산자가 충분한 양의 유기물을 생산하는 것이 생태계에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하다. 따라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 생산량이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돼? 무엇도 포함돼?
총 생산량은 뭐가 포함돼요? 순 광합성량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 순 생산량에다가 뭘 더해줘? 호흡량을 더해줘야 돼. 이해됐지? 이거잖아. 합이.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태양 에너지의 양이야. 그리고 호흡량은 뭐야? 얘들아. 당연히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가 자신의 호흡으로 소비한 호흡을 통해서 소비한 유기물의 양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순생산량 가지고 나머지를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순생산량은 뭐야? 총 생산량에서 뭘 뺄 거야? 호흡량을 뺄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게 뭘로 쓰여? 봐봐. 피식량. 잡아먹힐 때 의약으로 쓰여. 잡아먹히면 소비자한테 이 피식량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뭘로 썼어? 고사 낙엽량으로. 잡아 안 먹혔을 때 고사되고 이걸로 쓴단 말이야. 그리고 뭘 하는 데 써? 또 지가 성장하는 데 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소비하는 거야. 이렇게 소비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여기에 피식량이라든지 피식량은 뭐야? 이게 누구한테 잡아먹혀? 식물이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양이야.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유기물의 양이야. 그 다음 5번째 또 뭐가 있냐? 고사 낙엽량이 있어. 야, 안 잡히고, 초식동물한테 안 먹히고, 늙어서 죽어. 그게 고사량이고, 또 뭐야? 선생님이 겨울 되면 뭘 떨어뜨린다 했어? 이불 떨어뜨린다 했지? 이것도 다 유기물이잖아. 그러니까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떨어진 유기물의 양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성장량은 말 그대로 얘가 성장할 때 유기물이 쓰인단 말이야. 피식량, 순생산량에서 피식량하고 낙엽 고사량을 뺀 나머지 가지고 지가 성장하는 거야. 즉 순생산량 중에서 피식량과 고사 낙엽량을 제외한 나머지로 식물의 성장에 사용되거나 식물체에 저장되는 유기물의 양인 거야. 즉 성장량은 뭐냐면 순생산량에서 피식량하고 고사 낙엽량을 뺀 나머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가 성장에 쓰이거나 아니면 남으면 그걸 갖다가 뿌리 줄기 잎에다 저장해 갖고 저장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고로 말했지 내가. 자, 그러니까 옆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일 많은 게 뭐야? 총 생산량이 제일 많지. 이게 총 생산량인 거야. 어디냐? 여기서부터. 이게 총 생산량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묵은 거예요. 순생산량. 근데 이 틈은 뭐가 있습니까? 총광합 성량은 순생산량에다 호흡량을 더해줘요. 이 차이가 호흡량입니다. 응? 그 다음 이제 뭐야? 첫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성장량이 있어. 그러면 순생산량은 뭘로 쓰여? 피식량과 뭘로 쓰여? 낙엽? 고사 낙엽량으로 쓰이지. 이해됐어요? 잘 봐라. 다시 한번 해줄게. 총 생산량은 뭐야? 순생산량하고 호흡량이야. 응? 그 다음 순생산량은 뭐가 있어? 피식량도 있고 낙엽 고사량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량도 있고. 끝? 됐지? 맞고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압석으로 생성한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쓰여? 제일 먼저 호흡량으로 쓰여. 생산자가 자신의 호흡을 위해서 소비한 유기물의 양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유기물의 양은 순생산량이에요. 근데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야. 그러면 이 순생산량을 가지고 피식량, 초식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유기물의 양이고, 고사 낙엽량은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떨어지는 유기물의 양이고, 마지막 남은 게 뭐야? 마지막 순생산량에서 피식량하고 낙엽 고사량을 뺀 나머지가 자기 유기물의 양이 성장량입니다. 자기 성장에 필요한 데 쓰이거나 아니면 뿌리줄기 위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이거 완벽하게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뭐야? 에너지 흐름 보자.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했다 선생님이.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버려. 물질과 함께 이동하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따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공급돼야 돼? 태양 복수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지구는 멸망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때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봐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로 빠져나간다. 응? 근데 이때 상위 단계로 전해주는 에너지량은 어쩔 수밖에 없다. 증가의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새끼가 지가 다 쓰고 호흡량으로 쓰고 낙엽 고사량으로 다 쓰고 나머지 걸 올려줘. 그리고 피식량 다 써버리고 나머지 걸 올려주다 보니까 에너지량은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점점 줄 수밖에 없다. 응? 갖고 자, 첫 번째 해봐. 생태계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다? 태양의 빛에너지다. 그리고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속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응? 그리고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하며 각 영향 단계의 에너지 일부는 호흡을 통해 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되거나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외부로 방출된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되는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외부로 방출된다. 그리고 열에너지로 방출돼 생태계 밖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다. 야, 상위 영향 단계로 전해지는 에너지량은 줄어! 그러나 뭐는 증가한다? 야,
상위 영향 단계로 전해지는 에너지량은 줄어. 왜? 지가 다 쓰고 남는 걸 올려주니까. 근데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은 증가한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은 어떻다? 증가한다. 응? 전해지는 양은 줄지만 지가 쓰고 나서 남는 걸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에너지율은 증가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율은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에너지율은 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에 더 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 곱하기 100이야. 100분율이니까. 근데 이거는 높아져. 높아져. 이해됐지? 자, 봐봐. 그래가지고 영향 단계 옆에 보충절에 봐봐. 자, 암기해 봐봐.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 근원은 누구다? 태양의 비대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비대에너지, 화학에너지,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그 다음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은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영향 단계에 따른 에너지 양은 먹이사슬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할 때 과정에서 하위 영향 단계의 생물이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영향 단계로 전달되므로 영향 단계는 먹이사슬은 무한히 이어질 수가 없어. 왜? 몇 단계만 가면 한 5, 6단계만 가면 에너지가 전달해주는 에너지가 없어. 지구들이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무한히 이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와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먹이사슬의 영향 단계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제한된다. 그리고 에너지율은 생태계의 종류와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생태계에서 5%에서 20% 범위로 일어난다. 넘겨봐. 봐라.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74페이지.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어. 이거. 잡아라.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봐봐.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냈다. 자,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2810이었어. 근데 이 새끼가 사체 배설물로 5465를 쓰고 호흡 방출로 11,977을 썼어. 그러면 이제 전달해 준 게 얼마냐? 얼마야? 계산해봐. 그러면 한 얼마냐? 한 얼마 되냐? 짜증나. 계산해야 되겠다. 얼마야? 2810에서 11,977 빼고 그 다음에 하니까 3,368이네. 다가 3,368이야. 나와 있어. 책에. 여기 나왔잖아. 다 나왔죠? 3,368이야.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사체 및 배설물로 1,095를 썼어. 그리고 호흡 방출로 1,890을 썼어. 그래갖고 이제 전해준 게 383이야. 근데 또 2차 소비자가 46을 사체 배설물로 썼어. 그러면 나는 얼마니? 얘가 얼마를 썼어? 3차 소비자가
그렇지. 가가 21이지. 그러면 이제 나는 얼마겠냐? 야, 383에서 46하고 21 빼봐. 그러면 얼마야? 그렇지. 316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갈수록 봐라. 하윤아, 갈수록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전해지는 에너지가 줄어들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써버리니까 4단계, 5단계를 못 넘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율을 계산해보자. 우리가 에너지율 계산해보자. 자,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은 빛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 호흡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 에너지 흐름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물 요소를 거쳐 비생물 요소로 한 방향으로 흐른다. 생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 그리고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 양과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같다. 즉 생태계의 에너지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지. 생태계에서 자연계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단지 에너지의 형태, 겉모습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각 영향단계의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든다. 먹이 사슬을 따라 에너지가 이동할 때 각 영향단계에 받은 에너지 중 일부만 다음 영향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1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2810분의 3368 곱하기 100이야. 그래서 16.18%야. 근데 2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3368분의 383 곱하기 100이니까 11.37이야. 근데 에너지율을 봐봐. 근데 에너지율은 줄는데 오히려 줄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원래는? 3차, 그러네. 감소하네? 오히려? 감소하네? 우리 통합과학 때 통합과학에는 에너지율은 증가한다고 배웠지? 그러지 않았냐? 봐봐, 여기 볼까? 이씨, 뭐야? 야, 봐라. 증가하잖아. 그렇지? 증가하잖아. 증가한데? 왜 감소하지? 희한한데? 잠깐만. 1차 소비자. 뭐가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감소한다고 나오네. 이게 감소하게 나오네. 희한하네. 감소한다? 여기서 감소한다고 배워야지. 책에 나온 대로 해야지. 오히려 감소한다. 이상하네. 에너지율은 감소한데? 희한한데? 자, 보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 이것도 한번 배운 거야. 통합대회 때 배웠자, 한번. 왜 진짜 늦게 온다. 아까 지금 문자 왔냐? 네. 뭐라고 왔어? 쌤이 잘못 말한 쓴거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얘는 나를 갖다 핑계 대는데, 너가 봐봐.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하윤이하고 보영이가, 그러면 송도로 와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전혀 안 했잖아. 말도 꺼내지도 않았잖아. 그럼 내가 말했겠니? 지가 잘못 들은 거겠지? 네, 맞아요. 잘못 들었다고 말했어요. 아니, 전혀 그런 말은 안 했지.
나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수업을 여기서만 하는데 오늘은. 생태계 표현을 보자. 그것도 저기도 늦게 갔어. 100% 늦게 갔어. 아니 배터리가 없어갖고 기다렸는데 30분까지는 다들 늦는구나 하고 넓은 아량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이나 뭔가 이상해서 그게 꺼졌었는데 내려가서 이제 샀나 봐요 보조 배터리를. 그래서 충전해서 쌤한테 연락한 것 같아요. 진짜. 내 잘못이다. 자, 봐봐. 생태 피라미드는 세 가지로 한다. 뭐야? 에너지량, 생태계에서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까지 각 영향 단계의 에너지량, 개체수, 생물량을 피라미드로 나타낸 거야. 이 세 가지를 하위 영향 단계부터 상위 영향 단계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야. 그리고 각 영향 단계의 에너지량, 개체수, 생태량을 차례대로 쌓아올린 거다. 안정된 생태계일수록 일반적으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형을 한다. 그러면 이때 이걸 찾을 때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뭐야? 비율이 생체량이다. 그 다음이 개체수, 에너지량이 제일 적게 줄어들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생체량, 선생님 생체량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유기물량의 총합이야. 거기에 살고 있는 생태계에 살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인 거야. 쉽게 말하면 무게야, 무게. 자, 생체량은 현재 생물 군집이 갖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으로 생물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궁금해봐봐. 모든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에서 개체수, 생체량, 에너지량은 항상 피라미드 형태일까? 생체량의 종류에 따라,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생태 피라미드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산림 생태계는 생산자의 생체량은 많지만 개체수가 적어 개체수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해양 생태계에서 주로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량은 많지만 생체량은 적어서 생체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줄어들므로 에너지 피라미드는 항상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즉 봐라.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가 없어. 그러나 개체수나 생체량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어. 이 말이야. 그리고 보자. 이제 생태계 평형은 빨리 와. 야, 그럼 전화를 받지 빨리. 네 전화나 받으니까 선생님이 전화 몇 번 했어? 세 번이나 했고 내가 오기 전에도 있잖아. 얘한테 뭐 보내라 했어? 문자 메시지 보내라 했지. 버스 타고 왔어? 고생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뭐 좀 먹고. 책은 갖고 왔냐? 이거 샀어? 비싼 건데 제 사연 되는 거네 제 사연. 봐. 생태계 표현 봐봐. 자, 74페이지다.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물 군집이나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 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때 생태계 평형은 자, 생태계 평형은 종자행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다. 즉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가 있잖아. 사슬형이 아니라 사슬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어떻게 돼? 먹이 그물이 될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해. 근데 이때 종 다양성이 높다는 게 종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균일하게 있어야 돼. 한번 보자. 생태계 평형의 유지는 봐라. 생물의 다양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했을 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재기능을 할 때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생태계 평형을 이루는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 및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거의 균형을 이루어 물질이 안정적이며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즉 봐라. 생태계 평형이 잘 일어나려면 종이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먹이 관계가 얽히고 설켜갖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 그래야지 한 놈이 죽어도 다른 놈 쳐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물질 생산 및 생산자가 생산한 물질 생산량하고 소비자, 분해자가 소비한 물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한 놈만 많으면 안 된다고. 생산자가 딱 맞게 소비하고 생산하고 물질의 양을, 그리고 분해자하고 소비자하고 딱 맞게 소비를 해야지만이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다. 물질의 흐름도 원활하고. 그러니까 뭘 따져야 된다고? 생태계 평형은 단순하게 먹이 그물만 복잡해서는 안 돼. 생산자가 소비한 물질의 양과 분해자하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질의 양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면 에너지 흐름도 균형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것까지 다 따져야 되네. 그리고 올라와. 3번.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 원리. 이거 시험 나왔지 옛날에. 안정된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을 통해서 평형이 회복된다. 첫 번째 봐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생산자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다시 증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된다. 다시 한번 할게. 1차 소비자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생산자는 감소하겠지.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지.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1차 소비자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먹이 사슬을 통한 옆에 봐봐. 생태계 평형의 회복. 너 책 갖고 왔어? 있어? 자, 생태계 평형은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되며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 영양 단계의 먹이 관계가 있는 다른 영양 단계도 이에 따라 변해 평형을 회복한다. 그리고 자,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 중 봐봐.
생태계가 평행을 유지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계를 넘어서는 요인이 작용하면 생태계 평형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자연재해나 생태계 파괴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 누구야? 인간이지. 인간의 활동이야. 그러면 첫 번째 자연재해는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등에 의해 자연재해에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고, 사람의 활동, 사람에 의한 외래 생물의 유입,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및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왜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면 외래 생물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았던 생물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식지에 천적이나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고유종이 감소하고 먹이 사슬이 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 뭐 있어? 갖고 뭐 가시박, 황소개구리, 뭐 뉴트리아, 뭐 베스 그런 게 있지. 붉은 기, 거북이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보자. 자, 사람이 간섭하여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우 미국 정부는 그랜드 캐니언 북쪽의 카이바부 고원에 사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1906년 30년 동안 사슴의 천적인 늑대 사냥을 허가했다. 그림은 사냥이 허가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와 초원의 생산량을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면 카이바부 고원의 먹이사슬은 풀이 생산자고 사슴이 1차 소비자, 늑대가 2차 소비자야. 그러면 늑대 사냥이 허가된 이후 직후 변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하지. 2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1차 소비자인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해. 그러면 이로 인해 생산자의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해. 그러면 또 1차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줄어. 그리고 다시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해됐지? 봐봐. 2차 소비자를 잡았어. 2차 소비자가 줄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면서 생산자가 감소해.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가 줄어. 그러면 이제 줄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소비자가 주니까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도 증가해.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한번 해볼게. 봐봐. 2차 소비자가 증가하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줄어. 1차 소비자가 증가하지. 이게 2차, 잘못 말했어. 2차 소비자가 줄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를 해.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이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돼? 줄어. 1차 소비가 줄니까 생산자는 다시 증가해. 그리고 2차 소비자도 증가를 해.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이거 나머지 거는 75페이지 밑에는 한번 읽어봐. 그리고 숙제는 여기까지 83페이지까지 하면 돼. 85페이지까지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사랑아 여기로 오란 말 안 했어. 솔직히. 저기로 오란 말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얘들이 두 명이 나는 얘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어제 들은 거 같단 말이에요.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무도